안녕하십니까. 더배움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청소년 상담사 상급을 준비 중이신 여러분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필수 과목 5과목과 선택 과목인 청소년 이해론까지 총 6과목을 강의하게 된 더배움 교육원의 소속 조만욱 교수입니다. 저는 현재 같은 대학교 고용직업상담학과 석사과정의 주임 교수로 있으면서 많은 수험생들과 이런 동영상 내지는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만나는 이 과정은 동영상 무료 과정입니다. 저희 이제 교수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그 프로보노라고 해서 지식기부 사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일환으로 해서 제 동영상이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로 배포가 된다고 해서 강의의 내용의 질이나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니고, 이 강의만 들어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러한 수험 준비에 만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총 6과목이기 때문에 한 과목 하나하나가 대학에서도 한 학기를 배워도 다 못 배울 만큼의 많은 양입니다만은, 또 국가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재적 가치보다는 외재적 가치, 다시 말해서 합격을 하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요약을 하고 또 시험이 자주 출제되는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도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멋지고 신나는 그런 수험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청소년 상급 시험은 2003년도에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준비하게 될 보통 이제 2015년, 2016년, 2011년 이런 경우에 16년도를 여러분 많이 대비하실 텐데요.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14회가 됩니다. 이 청소년 상담사 상급은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해서 100시간의 연수를 하고 난 다음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부여받는 나름대로의 어떤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해서 부여하는 국가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취득하시게 되면 그만큼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험은 과목당 30문제씩 출제가 되고 총 180문항을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60점 이상을 넘어야 됩니다. 평균 점수가. 그래서 사실적으로 보면 180문제 중에서 108문제, 108문제만 풀면 해당이 되겠죠. 합격이 되겠죠. 108문제. 갑자기 이렇게 108번뇌가 생각이 나네요. 번뇌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합격한다는 것은 또 그만큼 또 힘든 일이지만 또 함께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희망적인 것은 이 시험이 초창기 때,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무려 1.3%밖에 안 됐습니다. 합격률이. 그러나 점점 합격률이 올라가다가 2014년도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보통 평균적으로 200명 정도 또는 한 400명 정도 수준에서 합격을 하던 그러한 합격자 수가 2014년도에는 무려 2,38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유학기제라든가 중학교 1학년 동안 1학기 동안 자유학기제 내지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제 확대되고 있는 진로 탐색 어떤 학기 이런 것들이 점차 확대가 되면서 의무적이죠. 그러면서 어떤 이 청소년 상담사 또는 청소년 지도사와 같은 이러한 청소년 비교과적 과정에서의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이 자격증이 좀 곽광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중학교 숫자만 봐도 약 3,180개, 제가 알고 있는 건 그 정도 숫자입니다. 그러니 그 학생들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또 교과 수도 얼마나 많을 거고요. 그걸 다 진행하려고 그러면 그걸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 전문가로서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청소년 상담사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을 공부하고 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어떤 전략은 매우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청소년 상담사 상급은 발달 심리부터 집단 상담, 그리고 일반 상담 이론, 학습 이론, 그리고 심리 측정과 평가, 마지막으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선택은 청소년 수련 활동론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이해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 과목 중 수련 활동론보다는 청소년 이해론이
제가 선택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년 이해로는 우리가 앞에서 배우게 될 필수 과목으로 배우게 될 발달론이라든가 또는 상담 이론 이러한 것들과 많이 이렇게 내용적으로 중첩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수련 활동론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수험생들이 선택 과목으로서는 청소년 이해론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제 강의도 청소년 이해론만 선택 과목으로 선택을 해서 총 6과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첫 시간이니까 제 1과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발달 이론 또는 발달 심리 이렇게 과목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발달 심리나 발달 또 이론은 시험을 봤을 때는 총 30문제 중에서 한 5문제 정도는 문항 곤란도를 따졌을 때 상에 해당되는 5문제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곤란도 한 중급은 15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되고, 조금 이제 쉽게 우리가 풀이할 수 있는 학급에 해당되는 그러한 수준은 10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총 30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발달 심리 쪽에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다만 발달 심리는 학자들이 좀 많이 등장하고 되고, 학자들마다 자기만의 고유한 발달 단계에 따른 이론들이 많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의 학자 내에 학자가 주장하는 발달 단계를 잘 알아야 되고, 또 학자 간에 비교하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학습을 하시게 되면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 혹시 교재가 준비가 됐다면 교재 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달 심리학의 개념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챕터 1로 준비가 된 내용입니다. 자, 교재 위치 찾으셨죠? 좋습니다. 제 1절입니다. 발달, 디벨롭먼트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일단 발달 심리 또 발달 이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단은 발달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개념 자체를 묻는 문제로서 출제가 되니까 그냥 쓱 지나가지는 마시고,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그야말로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암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쪽으로 먼저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1절입니다. 발달의 의미를 묻는 겁니다.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재에 나온 것처럼 연령 증가에 따른 전생의 라이프 스팬에 걸쳐서 일어나는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변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달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전적 의미로 보면 발달은 이렇게 좀 더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조금 개선이 되면서 점점 좋아진다는 의미의 발달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발달 심리학 내지는 발달 이론에서 말하는 발달은 그러한 어떤 좀 이렇게 상향 올라가는 이런 어떤 개선의 의미보다는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애 전반 앞부분이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청년기까지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몸의 기능적인 부분이 올라갑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어떤 그러한 방향을 잡다가 또 이제 인생 중년기 때 되어서 다시 노년기로 가게 되면은 점점 더 어떤 신체적인 노화가 오게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기억력도 감퇴하게 되고 무슨 완력이라든가 힘도 없으시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내려간다고 해서 발달이 아니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또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배우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기억도 보면은 결정적 기능이냐 유동적 기능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강화되는 기억력이 있는 반면에, 또는 지식이 더 축적되는 반면에,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떨어지는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들 포함되면,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발달이라고 하는 하나의 변화의 내용을 다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가루 3번에 보면 허록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질서정연하고 일관성 있는 형태의 진보적인 변화의 연속으로서 개체의 전생의 주기를 통해 일어나는 계속적인 변화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변화라고 얘기했지 계속적인 개선, 좋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발달 심리학은 제2의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순수한 심리학에서 조금 벗어나서 인간 전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발달적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일 뿐만 아니라 전체 발달에 대해서 변화하는
이런 내용을 다 담고 있어서 어떤 뭐 한 부분만 보고서 어떤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으로 쫓아가면서 바라보는 그러한 측면이 강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3번입니다. 이 부분 또 여러분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발달 심리학을 연구해야 되고 또 청소년 상담사에서 또 왜 이러한 발달 이론을 충실하게 공부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또 필요성에서 얘기합니다. 뭐 실존주의적인 이유도 있고 또 이론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여러 가지 심리 현상을 설명하는데 다양한 가설과 이론이 존재합니다. 또는 이러한 이론들이 어떤 현상을 잘 설명하기도 하지만 또 이러한 이론과 가설이 또 현상과 잘 맞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어떤 그 인간 발달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학문의 역할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학문의 역할이라는 것이 인간 발달 또는 인간의 삶에 어떤 유용한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학문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학문의 가치를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이론이나 가설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실제적인 필요성, 발달 이론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각각 그 연령 단계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행동이라든가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과 어떤 현상을 보여주는 기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우리가 청소년 상담을 함에 있어서 청소년, 그 예를 들면 뭐 12세의 청소년과 18세의 청소년의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또 어떤 변화 양상이 있는지를 알아야 그에 대처해서 적절한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달 이론은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해둬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연구 영역입니다. 이 두 가지가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 꼭 발달 이론이라고 해서 또 이론적인 부분만 시험에 놓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연구 영역으로서의 현상기술 연구와 양가로 이번에 나오는 발달 기제 연구,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먼저 현상기술 연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현상입니다. 현상이니까 어떤 양태, 모양새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판서를 해볼게요. 이거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현상기술 연구, 말 그대로 우리가 현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상기술 연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양태라고도 할 수 있고 모양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양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청소년기는 어떻고, 예를 들면 유아기 때는 어떻게 하고 아동기 때는 어떻게 변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어떤 특징들이 있고, 또 성인기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하는 어떤 특성들을 파악하는 그러한 연구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그 발달 기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발달 기제는 말 그대로 기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을 얘기합니다. 기제 연구는 그러한 어떤 양태, 그러한 모양새를 보여주게 되는 원인이 뭔가, 그리고 그러한 양태나 모양이 되는 여러 가지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기술 연구라든가 발달기제 연구를 구분해서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기출문제에서 출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부분도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큰 2번입니다. 발달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 교재에 7페이지 보면 가부터 그 마까지 총 5개의 발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놨는데요. 이 부분이 시험이 너무 잘 나오니까 물론 뭐 문항 곤란도에서는 하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잘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 발달의 개념은 인간의 전생에 걸쳐서 생활 주기에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경험적인 변화까지도 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경험도 다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그런 얘기를 하죠. 커리어라고 하는 거, 그 사람의 경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직업을 가졌다, 또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느꼈던 심리적인 요소, 경험적인 요소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 사람의 커리어, 그 사람의 경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적인 부분도 다 포함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또 나아가 재미있습니다. 이러한 발달은 예측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은 현상기술 연구를 해왔다면 19세의 청소년은 어떻게 하고 30세의 중년기는 어떤 모습이고 50세의 예를 들면 60세의 노년기는 어떠하고 이러한 것도 우리가 이미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떤 양태나 모양을 보아왔었어요. 평균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도 가능하죠. 내가 나이가 좀 들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그 변화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 각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고 나름대로 약간의 독특한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개인마다 발달의 속도는 일정하지 않고요. 어떤 사람은 빨리 성숙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만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숙을 하고, 이러한 그 발달의 속도는 개인차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다가 보면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발달을 하고, 라 보면 연속성을 지닌다. 그러니까 이 발달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어떻게든 좋아지는 쪽이든 나빠지는 쪽이든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난다.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화되기도 하고 위축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계속 성장하는 그러한 단계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장입니다. growth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생물학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좀 더 기능이 좀 더 좋아지는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부분이 어느 단계에 이를 때까지 증가하는 것을 말하며 양적 증가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 더 배우셔야 될 개념이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 그 밑에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가와 나가 있는데요. 그 부분 밑에 보면은 향상학습이라고 제가 따로 두어놨습니다. 향상학습은 기출문제에 나온 적은 없지만, 또는 기출문제에 나와도 나오긴 나왔는데 이 자체가 딱 집어서 나온 것이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기출문제의 여러 지문 중에서, 보기 중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나왔던 그러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학습을 해둬야 됩니다. 그 향상학습을 보면 제가 학습, 성숙,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세 가지 두는데, 이 세 가지 개념을 반드시 여러분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예요. 학습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경험과 훈련에 의해서, 학습은 경험과 훈련이라고 하는 인위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지식을 축적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학습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기능의 향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체적인 부분이고 또 생물학적인 부분이라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양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경험과 훈련을 통한 이런 학습은 우리 의지가 조금 담기죠. 그러나 성숙은 우리 의지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또 성장, 제가 자꾸 설명을 조금 그렇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그렇고요. 성장이 그렇고, 제가 또 성숙을 하는데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그 성숙은 성장,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육체적인 어떤 성장을 통해서 주로 이제 기능이 향상되는, 그러면서 양적으로 증가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과 훈련에 관계없이, 교재에는 이제 가운데 있는 건데요. 경험과 훈련에 관계없이 유전적인 인자 등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다시 우리가 성장하고 비슷하지만 성숙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은 학습이 아니죠. 학습이 아닙니다. 학습이 아니고 이 두 가지는 사실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연적인 어떤 우리가 태어나서 성체가 될 때까지의 어떤 기능이 향상되는 부분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학습과 성장 또는 성숙과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꼭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해서,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물학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몸속에 유전자라든가 DNA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큰 영향을 줄 것이고, 또 심리적 요소도 무시 못하죠. 그래서 심리적 요소가 어떤 이런 생물학적인 요소와 결부가 돼서 상호작용하면서 크게 성장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다음 또 사회문화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좌우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소까지 우리가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요소까지도 포함한다라고 했으니까 사회문화적인 것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 개인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운데 조금 밑에 보면 제가 조그마한 것으로 사회화에 대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그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자기가 속한 사회적 집단이라든가 가족, 지역, 사회, 또 국가, 민족, 학교 이러한 그 구성원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구성원으로 이렇게 속해지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사회화라고 그러고, 이러한 사회화 과정 속에서 어떤 심리적인 성숙 내지는 심리적인 발달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 나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밑에서 5번째 나 보면 기본적인 사회 문화적 요소는 인간의 학습과 사회화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두었습니다. 그다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인간 발달의 특성이라고 해서 이건 역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정리를 하면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따로 판사하거나 필기를 염두에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인간 발달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발달은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한 변화의 내용은 신체적, 심리적, 행동상의 변화, 경험상의 변화를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발달은 어느 정도 방향성이나 양적인 부분을 예측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또 발달은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보면 일반적으로 그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머리와 몸통이 먼저 발달을 하죠. 우리가 갓난 아이들 나올 때 보면 머리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머리가 먼저 발달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사지 부분은 조금씩 그러니까 중앙에서 외부로 이렇게 발달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심에서 말초로 가게 되고, 전체 활동을 먼저 배우고 난 다음에 특수한 활동이나 기능을 익히는 이러한 과정으로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고 해서 어떠한 발달은 어떤 시기에 일어나야 되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좀 이렇게 마치 어떤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모든 발달 단계 또는 발달 시기마다 그 시기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있다라고 해서 사회적 기대치에 맞는 발달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기대가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발달은 점성성을 갖는다라고 해서, 점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 혼자만은 독단적으로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발달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그 발달을 기초로 해서 다음 단계로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고 있고요. 7번에 보면 개개인의 발달 과정을 비교해 보면 개인차가 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달이라고 하는 개인차가 있어요. 속도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인마다 조금 다르고, 또 결정적인 시기도 누구는 예를 들면 15세에 오지만 누구는 12세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그다음 8번에 발달의 원리는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화와 통합, 정반합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면 분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것을만 이렇게 쭉 이렇게 발달이, 예를 들면 갑자기 아이가 키만 자꾸만 큽니다. 살이 찌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키가 다 크고 나면 그 키에 맞는 또 이렇게 살이 찌는 경우가 있겠죠. 이것도 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잡힌 몸매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0번에 보게 되면 발달의 연속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연령이 증가하면 발달의 경향을 예측하기 힘들어지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자, 이것도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신체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심리적, 환경적 부분도 고려한다고 돼 있고 그것도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 사회관계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속도
속도가 빨라지거나 또는 감소되거나 또는 능률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주 비효율적으로 가거나 하는 영향을 어떤 사회관계 속에서 또는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달 기제입니다. 발달 기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기제라는 말씀 제가 설명드렸는데 하나의 원인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발달은 어떤 식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발달 기제로 특히 적기성입니다. 어떤 과정이냐. 발달은 하나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계마다 적절하게 요구되는 과업이 있는데 그것을 달성해야만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이런 점성성의 특징이 있더라. 두 번째, 기초성입니다. 유아기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더라. 유아기 때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유아기 때의 적절한 발달이 그 다음 단계에 영향을 주고 커서 성인의 어떤 시기에도 영향을 주더라.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 누적성입니다. 이전 단계에서 잘못되면 다음 단계에 더욱 잘못될 수도 있다. 거꾸로입니다. 이전 단계에서 잘 되면 그 다음 단계에 좀 더 효율적으로 성숙하게 된다. 그 다음에 불가역성입니다.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론 뭐 돌아갈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원칙에 의하면은 그 시기에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다시 돌아가는 부분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 교정한다거나 보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상호 관련성입니다. 그래서 아동 발달의 여러 측면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특히 아동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언어 성장이라든가 아이들 육체적인 성장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독자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면서 발달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기출문제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원인으로 보면 물론 육체적인 조건도 중요하고 뭐 연쇄체라든가 DNA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그러한 기초도 중요하고 환경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지역 사회라든가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사회화 과정에서 받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인간의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수로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수로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물길이죠. 수로라는 게 뭐죠? 물이 흘러가게 되는 물길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뭐 이렇게 시골에 가보면 이렇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강제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쭉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도랑을 파놨는데 그 도랑이라고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게 수로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강력한 영양적이나 외부적인 어떤 그런 조작을 한다 하더라도 그 DNA가 또는 그 유전자형이 딱 정해진 게 있다는 거죠. 나는 요거 되겠다. 이렇게 아주 그냥 고집불통의 유전자가 있다는 거죠. 그 유전자는 어떠한 영향에 또 받지 않고 원래 자기가 기획했던 그 목적 그대로 발달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수로화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달 기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인데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수로화 모형은 그 박스 안에 있는 3번에 보면 특징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아동이 발달하는 방향에는 여러 경로가 있는데 그 경로가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그 경로가 파격적으로 변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유전과 환경이 작용하여 발달의 방향이 결정된다. 유전이나 환경 그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된다라는 뜻이죠. 제한된다. 다시 말해서 수로화되는 그 부분만큼은 파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로화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변화의 어떤 그 환경 속에 있지만은 어떤 기본적인 발달은 이 수로화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시간 청소년 상담사 상급에 대해서 저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또 시험 전반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발달 이론 앞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뭐 첫 시간이라서 여러분에게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많은 내용을 강의하기보다는 이제 한번 살짝 이렇게 맛을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도 이 청소년 상담사 동영상 촬영에서 특히 무료 강의는 지금 사실 처음입니다. 이 더비움 교육원에서 저랑 이렇게 얘기가 좀 잘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또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이제 강의를 준비한 것인데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아주 최적화된 그런 강의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상하고 있는 강의 수는 뭐 요 발달 과목 같은 경우만 발달 이론만 해도 한 15강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만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고 또 기출문제라든가 문제풀이 시간에 또 저랑 또 많이 만나다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다른 교재 더 봐야 되느냐 또 뭐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교육을 또 받아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그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 시험이 이제 거의 뭐 10년 이상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시험의 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60점 이상 받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학부나 대학원에서 이미 또 공부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또 별도의 학습을 더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